네,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3개만 더 하면 이제 2023년도 수업도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다별량 통계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정성적인 방법 중에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사례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아, 제가 그 영국에서 포닥을 할 때 거기에는 공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례 분석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경영학과에서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례 분석을 실제로 공대에서도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그 기업 현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임플리케이션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도 이런 사례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 분석이라는 거는 empirical inquiry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통계적인 검정을 하는 것들도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만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몇 개 되지 않는 그 실제 사례들을 아주 깊숙이 바라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empirical inquiry라고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실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리얼 라이프 컨텍스트라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문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로 리그레이션이나 뭐 상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혹은 뭐 기업 내에서 어떤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컨템포러리 피너메넌을 한번 관찰해 보는,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한테 설문 돌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것보단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뭐 모델들을 먼저 시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실제 기업에서 워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게 더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가치를 높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나메논과 컨텍스트의 바운더리가 클리어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걸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그냥 뭉뚱그려서 사례 분석을 진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에비던스의 멀티플 소스가 사용될 때,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를 바라보면은 그 사례 안에서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케이스 스터디가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고 싶을 때는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케이스 스터디를 왜 하는가? 일단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컨텍스트라는 거에 강조를 두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배경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를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그 배경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터프리테이션을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제시해주는, 결국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how나 why의 퀘스천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프랙티셔너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유지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론적으로 수리적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가 이렇다라는 걸 보면서 그 실무진을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뭐랄까요,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케이스보다 베리어블의 수가 훨씬 더 많을 때, 그래서 케이스는 뭐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봐야 되는 거는 베리어블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통계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되게 컴플렉스한 베리어블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케이스는 몇 개 없을 때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는 거고요. 베리어블보다 케이스가 되게 많다, 설문에 대한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서베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죠. 두 개는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리어블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 이 케이스 스터디를 써보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물론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베리어블들이 되게 명확하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베리어블이 있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사례를 쭉 지켜보면서 이런 베리어블들이 뽑혀져 나오겠네 라는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돌로지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뭐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자신이 먼저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뭐 어떤 성과 보상 체계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는가, 성과하고 연동이 있는가, 인센티브가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들을 보고자 할 때 뭔가 이제 가설을 세우겠죠. 성, 그 인센티브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면은 그걸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인센티브의 예를 찾아서 뭐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실제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성과를 내기 위한 심리적인 또는 뭐 철학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정말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는 방법으로 또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설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엑스포스트 팩터 매너라고 해서 사후적인 방법으로 이미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데 있어서 베리어블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베리어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분석을 뭐 통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베리어블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케이스 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이벤트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뭔가 뭐 조사하고 이런 거에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분석은 그냥 일어나는 상황이 왜 일어났
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혹은 뭐 상관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 정도를 보는 거지만 그게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컨트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 뭐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연구 방법론을 이제 시작할 때 디자인할 때 그려드렸던 그림하고 좀 비슷한데요. 맨 먼저 연구를 할 때는 리서치 퀘스천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리서치 퀘스천을 뽑아내게 되면 관찰을 해서 시어리를 뽑아내는 연구 루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어리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실제로 그런가 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보는 것.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옵저베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이 케이스를 봐서 시어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시어리를 찾아보고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케이스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쭉 훑어보고 자신만의 모델 혹은 뭐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 먼저 뽑아낸 다음에 실제로 그게 필드에서 워킹하는가라는 거를 옵저베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 시어리라기보다는 이제 프로블럼을 먼저 뽑아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어리들이 있는지, 뭐 거의 이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정도인데, 뭐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대부분 케이스를 먼저 보죠. 이 리얼러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문제와 퀘스천을 던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컨셉추얼 모델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델을 빌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셉추얼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라는 게 성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를 한번 현실을 보면서 이게 그 인센티브라는 게 되게 성과 높이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뭐 리니어하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뭐 넌리니어하게 영향을 주는지 혹은 뭐 생산 함수에 영향을 또 주는지 컨셉추얼 모델을 먼저 만들게 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케이스를 설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현실에서 잘 설명이 되는가라는 거를 봐서 모델 이벨루에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잘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는 거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내게 되면 실제로도 리얼리티가 있는 얘기인지 실제로 그게 잘 워킹하는지 보고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거지? 어떤 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다시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모델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어리 빌딩이라는 거를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기존 것들에 대한 이론이나 혹은 나의 이론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을 해보고 잘 적용이 되는지를 피드백을 얻는 방식으로 하든지, 시어리를 빌딩한 다음에 그 시어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테스팅을 한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에
적용을 해보든지, 그래서 계속 시어리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 프랙티스에서는 돌아가는 현실을 좀 보면서 시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이 시어리가 맞는지, 이 모델이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프로블럼 솔빙에 한번 적용을 해 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은 시어리로 그냥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 보니까 물론 뭐 필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델을 자기가 먼저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일단 뭐 사전 인터뷰나 뭐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이게 필드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게 케이스를 여러 개를 적용을 해 보면서 그게 정말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쭉 한번 제시해 보면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진행이 된다. 물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시어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이런 시어리를 내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연구자의 감에 의해서, 인사이트에 의해서 자신이 이게 맞다라는 시어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게 사례별로 잘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옵저베이션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보면 샘플링이 중요한데, 스태티스티컬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게 일반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이 케이스가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일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전체 파퓰레이션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 대표적이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한 케이스가 파퓰레이션 상에서 봤을 때 가장 뭐 프리퀀시가 높은 그룹의 케이스를 정해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계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의 파퓰레이션에 부류가 한 뭐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아, 발생하는 그런 부류의 케이스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는 분석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스태티스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석 관점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개의, 적어도 뭐 한 10개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를 커버해서 결과물을 냈구나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정해 놓고 그거에 대비되는 케이스도 분석을 해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케이스를 분석해도 결과물은 뭐 일치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유사한 케이스들, 뭐 세츄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포화 상태인 거겠지만, 여러 유사 케이스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일관성을 또는 일반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선정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을 해봤더니 이게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커버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는 되게 바이어스 돼 있다라는 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성이 없는 케이스 스터디에서 거기서 모델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시를 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화에 아, 어긋나지 않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좋은 거죠. 타임 프레임은 레트로스펙티브다라는 거는 뭐 회상하는 뭐 이런 뜻인 거죠. 프로스펙티브하고는 반대말이 될 텐데 그리고 롱저튜디널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기간을 쭉 장기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는 거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다라는 의미여서 두 가지가 상충되는 개념은 아닌 거고 길게 시간을 가져가되 이제 뭐 백워드로 분석을 하는 방식이 리트로스펙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롱저투디널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라는 거니까요. 케이스 스터디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케이스 스터디에서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롱저투디널 관점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리트로스펙티브다라는 거는 이게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정할 건가? 결국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따라서 이 시간의 그 기간 같은 것들을 뭐 1년으로 할지 뭐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에 몇 년까지 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쭉 이제 백워드로 보는 방식이 될 거고요. 롱저투디널이라는 거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긴 시간 동안 본다라는 그래서 몇 개 살아있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처음에는 살아있다가 지금은 중간에 뭐 사라진 뭐 이런 것들의 케이스도 다 분석을 해서 그 중간에 인터벤션 한 것의 효과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서베이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는 한 40개 이상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40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미 스트럭처드 인터뷰는 한 10개에서 40개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스트럭처드 돼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야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10개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언스트럭처드 인터뷰 형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개 인터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인덱스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결과물을 해석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케이스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참여자가 직접 참여해서 옵저베이션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방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반화가 좀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설명하기 위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인베스티게이션 하는데 좀 더 적당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바이어스 문제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인베스티게이터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형태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사람마다 다 어떤 리서치 디자인이나 뭐 인터뷰 질문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엄격함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스터디는 분석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어스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자의 바이어스 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자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에 따라서 릴레이션십이 뽑혀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베리어블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콘클루전은 특정한 이젠플로부터 뽑혀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를 어떻게 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좀 우리가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어떤 설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이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하는 쪽으로 리서치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앞단에서 뭐 배리어블 정하고 컨텍스트를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리스틱, 리얼 라이프, 네이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가 그냥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부분적으로만 활용되는 것보다는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할 때에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다 고려해서 어, 최종적인 설명을 하는 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자신의 그 모델을 만들어서 컨셉을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리서치는 컨셉이라는 거를 메저링 하는데 활용이 되고,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자기가 검증하고 싶은 어떤 가설의 어떤 특정 컨셉에 의해서 가설을 정할 테니까 그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방식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적용을 하겠고요. 다만 이 컨셉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옵저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서 결과적으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베리어블을 정해서 컨셉을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특정 리서치 컨셉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보고자 할 때 베리어블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통계 분석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엄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제 컨셉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를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인센티브하고 성과의 관계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라는 거를 어떻게 인디케이터로 나눠서 스페시픽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나와줘야지 케이스 스터디 할 때 그 모델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모든 컨셉은 다 오퍼레이셔널라이즈 되기가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인디케이터 밸리디티가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한 리서치 컨셉을 정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들을 이제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디케이터들의 릴라이빌리티와 밸리디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밸리더티의 5가지 기준이 있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널 밸리더티하고 익스터널 밸리더티 2가지만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적용을 할 수만 있어도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물은 대표성을 지닐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자, 인터널 밸리더티라는 거는 내부적인 타당성인 거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내부적인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리서치 파인딩이 밸리드하다라는 정도를 이그제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다른 베리어블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인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히스토리 머추리티 관점에서 보면은 옵저베이션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물론 롱지티디널 분석을 할 때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10년 전, 그러니까 뭐 시간이 길게 꼭 가져가야 되는 케이스 스터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히스토리나 머추러티라는 것들이 인터빈션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여기에 eliminating 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써놨는데 히스토리나 머추러티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연의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테스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쉬다가 실험을 하는 거하고 일하다가 뭔가 실험을 바로 하는 그런 테스트 컨디션을 주게 되면 이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인터널 밸리더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할 때는 이런 뭐 테스팅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혹은 히스토리 머추리티에 대한 이런 케이스 스터디의 그러니까 다른 본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제거해 줌으로써 인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셀렉션, 옵저브드한 디퍼런스가 그룹 안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뭐 대표성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웃라이어 돼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의 모델을 케이스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터널 밸리더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머터리티 이게 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속이 되어야지 어떤 트리트먼트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분석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모탈리티에 의해서 어떤 시스테믹하게 그 스터디로부터 이제 제외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인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밸리더티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익스터널 밸리더티라는 거는 외부적인 밸리더티. 이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관련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이게 그 결과물이 다른 파퓰레이션에 활용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가 외부적인 밸리더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익스터널 밸리더티 관점에서도 보면은 어, 결국은 이 샘플 셀렉션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어, 우리의 그 샘플이 바이어스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대표적인 샘플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케이스 스터디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정보를 주게 되면은 이게 익스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익스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하는데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거를 선택해서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업을 할 때는 멀티플 케이스 스터디를 함으로써 익스터널 밸리더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결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릴라이빌리티는 뭐 신뢰성이라는 건데 케이스 스터디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연구라는 거는 항상 뭐 통계 분석도 그렇지만 케이스 스터디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케이스 스터디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자가 아닌 사람이 이 케이스 스터디를 새롭게 진행해서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게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읽는 사람이 자신 이 논문을 본 다음에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논문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릴라이빌리티는 바로 인터뷰 스트럭처나 또는 텔레폰 프로토콜이니 스탠다드 레터니 뭐 이런 파일럿 스터디 했던 것들, 데이터 컬렉션을 얼마나 리거러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은 결국 릴라이빌리티를 높여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보고 인터뷰 스트럭처를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진행하면 결과물을 내가 똑같이 재생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 연구의 릴라이빌리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스 스터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는 결국 우리가 방문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인터뷰 내용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것으로부터 뽑아낸 팩트는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가설을 서포트하는 결과였는지 또는 리젝션 하는 데 있어서의 에비던스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론하고 또 앞으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못했지만 조금 더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케이스 스터디를 더 진행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모델에서의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델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얻은 결과물들을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도 결국 리플리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재생산한다라는 의미인데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를 독자들이 보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프로세스와 또 데이터들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리거러스 띵킹이라는 거는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다른 거보다 통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스터디는 여러 케이스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개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결과물을 해석하고 또 임플리케이션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리거러스한 띵킹이 다른 일반 통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요. 정성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들이 많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케이스 스터디라는 것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를 되게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케이스 스터디에 관련된 논문들 리뷰하는 것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에는 훨씬 더 리고러스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바이어스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관련된 어떤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아주 포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 질문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화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물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방법론 이용했는지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이 케이스 스터디는 쓰는 사람도 어렵지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챙기면서 사례 분석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케이스 스터디는 참고 문헌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론들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델을 실제 리얼 케이스에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임플리케이션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될 거고 그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케이스 스터디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